안녕하세요. 라탐정입니다. 오늘 의뢰는 제가 탐정 생활을 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기록을 봐. 말도 안 돼.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어. 20년 전의 비밀? 일부 새벽마다 사라지는 남편. 그날 새벽 1시 58분.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는 눈을 감은 채 숨소리까지 죽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내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나지 않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옷장 문이 열리는 소리, 옷을 갈아입는 소리,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아주 작은 전자음. 잠시 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갔어. 남편이 새벽마다 집을 나가기 시작한 건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깬 아내가 남편을 찾았을 때 남편은 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온 남편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동네 좀 걷고 왔어. 그 말만 들으면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짙고 오래 남는 향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누구 만났어?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굴 만나? 그날부터 아내의 의심은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강태훈. 48살로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서지영과 결혼한 지는 21해가 됐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대학에 다니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두 사람을 사이 좋은 부부라고 말했습니다.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술과 도박을 멀리했고 퇴근 후에는 대부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석 달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상한 점은 새벽 외출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부터 휴대전화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휴대전화를 욕실 앞에 가져갔습니다. 잠을 잘 때는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급하게 화면을 껐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평소보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행동했습니다. 퇴근길에 꽃을 사오기도 했고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요즘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지? 남편이 그렇게 말할수록 아내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잘해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일주일 전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양복을 세탁하려던 아내가 안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주택가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요일 새벽 2시. 반드시 혼자 올 것.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새벽 2시에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택시를 타고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남편의 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조심스럽게 그 주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경기도 쪽에 일 있어? 남편은 밥을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 그냥 회사 일이 많아 보이길래.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쪽에는 갈 일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저녁 남편의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최근 한 달 동안 같은 장소를 6번 방문했습니다. 모두 새벽 2시 전후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2시간 정도 머문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따져 묻고 싶었지만 만약 정말 다른 여자가 있다면 어설프게 물었다가 증거를 모두 없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국 라탐정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이름은 서지연.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양손으로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나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남편분이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서지연 씨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요.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이면 꼭 새벽 2시에 나가요. 다른 요일에는 나가지 않습니까? 가끔 나가지만 수요일과 토요일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귀가 시간은요? 대부분 새벽 4시쯤이에요. 나는 그녀가 가져온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남편의 사진, 차량 번호, 회사 주소, 그리고 문제의 주택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분에게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서지연 씨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가방 안에서 작은 투명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진주 장식이 달린 여성용 귀걸이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차 조수석 밑에서 나왔어요. 나는 귀걸이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흔한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검은 진주 아래에 은색 십자가 모양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본인 것이 확실히 아닙니까? 저는 귀를 뚫지 않았어요. 서지연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만 알아봐 주세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면 더는 바보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새벽에 나간 다음날 특별히 달라지는 행동은 없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항상 현금을 찾아요. 현금이요? 네. 수요일 전날에는 꼭 현금 100만 원씩을 인출해요. 카드 명세서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요. 한 달이면 적어도 400만 원. 석 달이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단순한 만남이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컸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에게 빚이 있거나 협박을 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요. 최근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거나 남편분이 겁을 내는 모습을 본 적은요? 서지연 씨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한 번 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바로 끊었는데 끊기 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서지연 씨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 내 가족 건드리지 마.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멈췄습니다. 불륜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에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액의 현금, 반복되는 새벽 외출, 반드시 혼자 오라는 메모, 그리고 가족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 나는 서지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에게 원한을 가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없습니까? 그 순간 서지연 씨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주 짧은 망설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생각나는 게 있군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0살 때 만났던 여자가 한 명 있었다고 들었어요. 남편분의 옛 연인입니까? 네. 그런데 그 여자는 오래전에 죽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교통사고였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귀걸이가 든 비닐봉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검은 진주 아래에 달린 작은 은색 십자가. 서지연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그 여자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결혼 초에 우연히 봤는데 그 여자도 똑같은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죽은 옛 연인의 귀걸이와 똑같은 물건이 20년이 지난 지금 남편 차 안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남편이 석 달 전에 태웠어요. 새벽 외출이 시작된 시기와 같군요. 서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날 남편이 혼자 베란다에서 사진을 태우고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오래된 물건을 정리한다고 했어요. 나는 의뢰를 받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미행 날짜는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나는 남편 강태훈 씨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린 지 3시간이 지났을 무렵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주변을 살피며 걸어 나왔습니다. 강태훈 씨였습니다. 그는 주차된 차량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파트 뒷문으로 빠져나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약 500m쯤 떨어진 곳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강태훈 씨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는 긴 머리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여자가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여자의 얼굴이 짧게 드러났습니다. 나는 서지연 씨가 보여준 오래된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죽었다던 남편의 옛 연인. 운전석의 여자는 그 사진 속 여자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왼쪽 귀에는 검은 진주 아래로 작은 은색 십자가가 달린 귀걸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승용차를 따라가려는 순간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문자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더 따라오면 의뢰인이 위험해진다. 누군가 처음부터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파트 옥상 위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번쩍였습니다. 누군가 카메라로 나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검은 승용차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불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감시하고 있었고 남편은 매주 거액의 현금을 들고 죽은 연인을 닮은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의뢰인뿐 아니라 나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날 밤 내가 본 여자는 죽은 연인의 가족도 닮은 사람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강태훈 씨가 새벽마다 집을 나선 진짜 이유가 아내 서지연 씨가 평생 숨겨온 비밀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부 미행 끝에 발견된 폐가의 비밀. 휴대전화 화면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더 따라오면 의뢰인이 위험해진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문자도 아니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회 전송된 메시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제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도나 불륜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경험상 목적지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의뢰인이 건넨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재개발이 중단된 오래된 주택가.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약 30분 뒤. 목적지 근처에 도착한 나는 헤드라이트를 끄고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단독주택 앞. 검은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태훈 씨는 이미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여자도 함께였습니다. 나는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집안이 조금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지도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연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태훈 씨의 표정은 매우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여자가 작은 가방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태훈 씨도 검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물건을 교환했습니다. 현금 거래였습니다. 의뢰인의 말대로 봉투 안에는 투투만 돈다발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여자가 봉투를 확인한 뒤 갑자기 강태훈 씨의 뺨을 세게 때린 것입니다. 짝! 창문 너머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강태훈 씨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무언가를 소리쳤습니다. 거리가 멀어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입 모양은 분명했습니다. 약속했잖아. 그리고 또 한마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말이 끝나자 강태훈 씨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회사에서도 존경받는 중견기업 부장이 새벽에 폐가에서 한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였습니다. 집안의 전등이 갑자기 모두 꺼졌습니다. 불과 몇 초 뒤 집 뒤편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급히 건물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강태훈 씨뿐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까 교환했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떠난 뒤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된 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 두 잔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불과 몇 분 전까지 이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찢어버린 사진 조각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분명 강태훈 씨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조금 전 검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여자. 마지막 한 사람의 얼굴은 절반이 찢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교복의 명찰에는 희미하게 이름 두 글자가 보였습니다. 연.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의뢰인의 이름도 서지연.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했습니다. 나는 사진 조각을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낡은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2층 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나는 급히 창밖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쓴 탓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은 점퍼 뒤에는 흰색 영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K.S.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단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수집한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거래, 폐가, 사진 속 세 사람, 죽었다는 옛 연인, 그리고 의뢰인과 같은 이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 했지만 가장 중요한 퍼즐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컴퓨터 화면에서 사진 확대 프로그램이 작은 부분 하나를 선명하게 복원했습니다. 찢어진 사진 구석, 교복 명찰 아래 학교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한빛처자고등학교. 곧바로 오래된 졸업앨범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약 1시간 뒤 나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 한빛처자고등학교 졸업앨범. 졸업생 명단에는 서지연이라는 이름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현재 의뢰인,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이름도 성도 모두 똑같은 서지연.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이름. 그리고 사진 속 세 사람. 도대체 두 서지연은 어떤 관계였을까? 나는 의뢰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의뢰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혹시 사진을 찾으셨나요? 나는 놀랐습니다. 사진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길고 떨리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동안 숨겨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남편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서지연 씨가 숨긴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2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진실을 조금씩 깨우고 있었습니다. 3부 2명의 서지연. 제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화기 넘어 서지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말하기 직전 오히려 거짓말을 할 때보다 더 긴 침묵을 만듭니다. 서지연 씨도 그랬습니다. 한동안 숨을 고르던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럼 사무실로 오십시오. 아니요. 그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남편분이요? 아니면 그 여자일 수도 있고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 사무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서지연 씨는 잠시 망설인 뒤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한피처구 뒤편에 있는 오래된 성당으로 와주세요. 그곳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직전 뜻밖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 여자가 죽은 곳이에요. 다음날 오전. 나는 약속 장소인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도심 외곽에 자리한 작은 성당이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말라버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서지연 씨는 성당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낡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주변부터 살폈습니다. 혼자 오셨죠? 그렇습니다. 따라온 사람은 없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서지연 씨는 봉투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폐가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태훈. 그리고 2명의 여자. 사진 속 3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지연 씨는 사진 오른쪽에 서 있는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 이름도 서지연이었어요. 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사람은 얼굴이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의뢰인. 다른 한 명은 검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여자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남편분의 옛 연인이었다는 여자가 이 사람입니까? 서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남편분과 결혼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네. 그렇다면 3분은 처음부터 서로 알고 있었던 겁니까? 서지연 씨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2명의 서지연. 같은 반. 같은 이름. 친구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지금의 의뢰인을 큰 지연이라 불렀고 다른 서지연을 작은 지연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작은 지연은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노래를 잘했고 그림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았지만 늘 밝게 웃는 아이였습니다. 강태우는 2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알게 됐습니다. 당시 22살이던 태우는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며 야간대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강태훈을 좋아한 사람은 작은 지연이었습니다. 2사람은 곧 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큰 지연, 지금의 의뢰인은 2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저는 2사람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서지연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사진 모서리를 강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친구로만 생각했습니까?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무슨 뜻이죠? 남편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서지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20년 동안 작은 지연 씨와 알고 지냈다는 사실을 숨기셨습니까? 그건 남편의 옛 연인이 죽었다는 사실만 말하고 3사람이 친구였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서지연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그날 일이 다시 시작될까 봐요. 그날
그녀는 계속 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서지연 씨는 성당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999년 11월 17일이었어요. 그날은 작은 지연의 2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작은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태우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작은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이 성당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강태훈과 큰 지연이 함께 도착했을 때 작은 지연은 성당 뒤편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비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때렸습니까? 내 질문에 서지연 씨는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지연이 임신했었어요. 강태훈 씨의 아이였습니까? 네. 강태훈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둘은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지연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인쇄소 직원에게 딸을 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작은 지연의 어머니는 딸을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려 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지연은 집에서 도망쳐 성당으로 왔습니다. 그날 태훈 씨는 작은 지연에게 같이 떠나자고 했어요.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지연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말렸어요. 왜요? 태훈 씨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 하나 때문에 둘 다 인생을 망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성적인 판단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뿐이었습니까? 서지연 씨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크게 다퉜습니다. 작은 지연은 큰 지연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도 태훈 오빠 좋아하잖아. 강태훈은 놀라 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큰 지연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연인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서지연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빼앗을 생각은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좋아하기는 했군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작은 지연은 두 사람을 뿌리치고 성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바로 뒤를 따라갔고 큰 지연도 함께 달렸습니다. 작은 지연은 도로를 건너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커다란 트럭 한 대가 빗길을 미끄러지며 다가왔습니다. 사고가 난 겁니까? 서지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요. 아니라고요? 트럭은 작은 지연을 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작은 지연은 트럭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놀란 나머지 도로 옆 난간을 넘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공사가 중단된 깊은 배수로가 있었습니다. 강태훈과 큰 지연은 곧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배수로 안에는 작은 지연의 가방과 피 묻은 스카프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새 경찰과 구조대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지연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하류에서 그녀의 신발 한 짝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폭우에 휩쓸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가족은 결국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에게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쉬웠어요. 사실은 실종이었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나타난 여자가 작은 지연 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지연 씨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왜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날 배수로 아래에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한 사람처럼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지연 씨.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실을 숨기면 의뢰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남편분뿐 아니라 당신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작은 지연은 배수로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트럭이 지나간 뒤 작은 지연은 난간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요? 태훈 씨가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작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구하려고요? 서지연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따라 흘렀습니다. 작은 지연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 죽으면 내가 태훈 오빠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성당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말라있던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서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은 지연은 계속 비웃었어요. 그래서 손을 놓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작은 지연이 제 손목을 긁었어요. 너무 아파서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풀렸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지연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강물에 휩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수로 바닥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큰 지연은 분명히 작은 지연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강태훈이 아래로 내려가려 했지만 갑자기 많은 빗물이 밀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작은 지연의 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살아 있었을 수도 있군요. 그럴 리 없어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피도 많이 흘렸고요. 누군가 데려갔을 가능성은요? 서지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낡은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작은 지연의 왼쪽 귀에는 검은 진주와 은색 십자가가 달린 귀걸이가 보였습니다. 귀걸이는 한 쌍이었습니까? 네. 사고 당시에도 착용하고 있었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짝이 남편분 차에서 발견됐습니다. 서지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 작은 지연이 살아있다면.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편분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수겠죠. 당신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고 왜 남편분만 만나는 겁니까? 태훈 씨가 저를 보호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편분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지연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마 첫날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도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진과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당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 금속 장식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당 입구의 반쯤 열린 문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나는 서지연 씨에게 말한 뒤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와 작은 채단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맨 앞 의자 위에는 작은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진주 아래 은색 십자가가 달린 귀걸이. 남편 차에서 발견된 것과 짝을 이루는 나머지 한쪽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붉은색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손을 놓은 사람은 따로 있다. 나는 즉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당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서지연 씨는 벤치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바닥에는 그녀의 가방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성당 담장 너머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바로 그 차량이었습니다. 나는 차를 향해 달렸지만 이미 거리가 벌어진 뒤였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태훈 씨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직접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라탐정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다급했습니다. 제 아내를 데려간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확인 중입니다. 경찰에는 신고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한동안 거친 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서지연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20년 전에 사라진 지연이는 죽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팠습니다. 무엇을 팠습니까? 강태훈의 대답은 서지연 씨의 고백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아내가 지연이의 손을 놓은 게 아닙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놓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의 모든 퍼즐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손을 놓았다고 했고 남편은 자신이 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두 사람 모두 그날 밤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강태훈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요구한 돈은 입막음 돈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돈입니까? 아이를 돌려받기 위한 돈입니다. 아이요? 작은 지연이가 임신했던 아이 말입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유산된 게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강태훈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훈이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초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강태훈의 번호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낡은 병원 신생아실에서 찍힌 사진. 작은 아기를 안고 있는 간호사 뒤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11월 18일. 작은 지연이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찾는 아이는 이미 서지연의 가족 안에 있다. 나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신생아 팔찌에 적힌 성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뢰인이 처음 사무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대학에 다니는 딸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나이 20살. 태어난 시기도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강태훈과 서지연이 21해 동안 친딸로 키운 아이가 실종된 작은 지연의 딸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 밝히는 것. 그리고 20년 전 그날 밤 한 여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종된 작은 지연은 정말 죽었을까? 그렇다면 검은 승용차의 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녀는 작은 지연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은 강태훈이 매주 새벽마다 찾아갔던 폐가의 지하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20년 동안 사라졌던 여자의 기록과 의뢰인 부부가 절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또 하나의 출생 증명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부 살아있는 아이 사라진 엄마. 강태훈의 전화가 끊긴 뒤 나는 곧바로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 뒤에 이어졌어야 할 말. 그리고 문자 속 문장. 당신이 찾는 아이는 이미 서지연의 가족 안에 있다. 의뢰인 부부가 21해 동안 친딸로 키운 아이. 강수빈. 올해 20살. 출생일은 1999년 11월 18일. 작은 지연이 실종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낡은 담장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잠겨있던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나를 안으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긴 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아있던 커피잔도 찢어진 사진 조각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흔적을 정리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바닥 한쪽에는 옮겨진 먼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장식장이 원래 자리에서 조금 밀려나 있었습니다. 장식장을 옆으로 밀자 벽 아래 작은 철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손잡이에는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철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로 밀려왔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 계단씩 내려갈수록 오래된 습기와 약품 냄새가 짙어졌습니다. 지하실 끝에는 작은 전구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과 철제 캐비닛 그리고 오래된 병원용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태훈, 서지연, 강수빈, 그리고 나까지.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이 가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날짜와 시간이 세밀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훈의 출근 시간, 서지연이 장을 보는 장소, 수빈이 다니는 대학, 심지어 내가 서지연을 처음 만난 날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석 달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적어도 수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빛 부인과 1999년 11월 기록. 나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출산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산모 이름. 서지연. 나이 21살. 출산 시각. 1999년 11월 18일 새벽 2시 17분. 여아 출산. 그 아래에는 담당 의사의 차필 메모가 있었습니다. 산모는 심각한 외상과 기억 혼란 증세를 보임. 보호자 요청으로 신원 비공개. 신생아는 임시 보호자에게 인계. 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신생아 인계 동의서. 보호자란에는 강태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명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서지연. 큰 지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지연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에는 그녀가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더 살펴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작은 지연은 배수로에서 구조된 뒤 신원을 숨긴 채 한빛산부인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조산을 했고 아이를 낳은 직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뒤 기록은 끊겨 있었습니다. 서류철 맨 마지막에는 최근에 출력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 대상자 1. 강태훈. 검사 대상자 2. 강수빈. 친자 가능성 99.98%. 강수빈은 강태훈의 친딸이 맞았습니다. 다음 장에는 또 하나의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검사 대상자 1. 신원 비공개 여성. 검사 대상자 2. 강수빈. 모녀관계 가능성 99.99%. 신원 비공개 여성이 작은 지연이라면 모든 것이 설명됐습니다. 작은 지연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승용차의 여자는 사진 속 작은 지연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20해가 지났다면 적어도 40이 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본 여자는 30살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지하실 안쪽에서 작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삐, 삐.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병원용 침대 옆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 위에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듣도록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라탐정님이 이걸 듣고 있다면 결국 여기까지 오신 거겠죠. 검은 승용차의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지연은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이름은 서민아입니다. 나는 곧바로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서민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지연은 제 언니입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검은 승용차의 여자가 작은 지연과 닮은 이유. 그녀는 친동생이었습니다. 녹음 속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 다른 집으로 입양됐고 언니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저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알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지연의 어머니는 두 딸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미나는 친척집을 전전하다 해외로 입양됐고 성인이 된 뒤 자신의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병원 기록을 통해 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과 그 아이가 강태훈 부부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강태훈이 언니를 버리고 아이까지 빼앗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나는 3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강태훈 부부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할수록 이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를 빼앗은 사람은 강태훈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지연이 직접 아이를 맡긴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사라지기 전 작은 지연은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태훈 오빠에게 아이를 맡겨주세요. 나는 지금 아이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의 서지연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녹음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는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언니로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사고와 출산의 충격으로 작은 지연은 심각한 기억 장애를 겪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과거를 잊었고 병원을 나온 뒤 다른 지역의 보호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몇 년 뒤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미나가 언니를 찾은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언니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지하실 뒤쪽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손전등을 들어 어둠 속을 비췄습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커튼을 걷자 낡은 의자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작은 지연과 같은 눈매. 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40을 훌쩍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진주 귀걸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에는 작은 은색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지연 씨입니까? 여자는 겁먹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은. 그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김하나예요. 기억을 잃은 채 새 이름으로 살아온 작은 지연.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에 붙은 강수빈의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훈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서지연이라는 이름은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피가 와요. 피가 온다고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아요. 그녀는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놓아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각난 채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실 입구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짝, 짝, 짝. 나는 몸을 돌렸습니다. 서민아가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 긴 머리, 그리고 왼쪽 귀에 달린 검은 진주 귀걸이. 역시 라탐 정답네요. 그녀는 천천히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결국 언니까지 찾았군요. 서지연 씨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어느 서지연 말씀이죠? 의뢰인. 미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강태훈 씨는요? 그 사람도 곧 여기로 올 겁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미나는 벽에 붙은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려고요. 돈까지 요구하면서 말입니까?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끝났겠죠. 그녀는 책상 위 현금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강태훈이 건넨 돈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 돈은 강태훈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언니를 위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미나는 처음 강태훈에게 나타났을 때 자신을 작은 지연이라고 속였습니다. 사고로 얼굴이 달라졌고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강태훈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과거의 사진과 병원 기록, 귀걸이까지 보여주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나는 수빈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매주 돈을 가져왔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접근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의뢰인을 납치했습니까? 납치가 아닙니다. 미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 서지연은 작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묶이거나 위협받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면 밖에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그날 누구의 손이 먼저 풀렸어요? 의뢰인 서지연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내 손이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 순간 영상 속으로 강태훈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화면이 흔들리며 강태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지연이 손은 내가 놓쳤어. 서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놓았어. 왜 계속 네가 했다고 하는 거야? 당신을 지키려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지연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은 작은 지연의 손을 잡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당신 팔을 붙잡았어. 강태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까지 떨어질까 봐 무서웠어. 그래서 뒤에서 당신을 끌어당겼어. 그럼 내가 손을 놓은 게 내가 당신을 당겼기 때문이야. 나는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20년 동안 각자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손을 놓았다고 믿었고 아내는 자신 때문에 남편이 손을 놓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면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서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지연이 떨어지기 직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 강태훈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 아이를 부탁한다고 했어. 그 말을 왜 이제 말해? 당신이 평생 지연을 기다릴까봐. 서지연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작은 지연은 떨어지기 직전 강태훈이 아니라 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아이를 지켜줘.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작은 지연은 친구가 자신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만큼은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지연은 그 말을 숨겼습니다. 강태훈이 작은 지연을 평생 잊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딸로 키웠고 작은 지연이 죽었다고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니의 삶을 빼앗았다고 생각한 겁니까? 내 질문에 미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찾은 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언니는 아이를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맡긴 겁니다. 미나는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발견한 작은 지연의 음성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테이프를 재생하자 힘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훈 오빠. 목소리는 매우 약했습니다.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아이를 부탁해. 잠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지연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마지막 말. 그 아이가 나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게 해줘.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하실 안에는 작은 지연의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기억을 잃은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느끼는 듯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급하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곧이어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계단으로 다가왔습니다. 강태훈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 뒤에는 의뢰인 서지연과 딸 강수빈이 서 있었습니다. 수빈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가 누구를 부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키운 서지연인지 의자에 앉아있는 친모인지. 작은 지연은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일 텐데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빈은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저를 아세요? 작은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을 들어 수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 냄새가 나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강태훈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고 서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빈도 친모의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지하실 전등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병원용 침대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즉시 손전등을 켰습니다. 작은 지연이 있던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하실 뒤편에 비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미나가 놀란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언니. 그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비밀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통로 끝에서 한 남자가 작은 지연을 부축하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 등에는 흰색 영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K. S. 폐가 2층에서 도망쳤던 오토바이 남자였습니다. 나는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통로 끝 철문을 열자 폐가 뒤편 공터로 이어졌습니다. 남자는 작은 지연을 차량에 태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십시오.
내가 소리치자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헬멧 아래로 익숙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이미 그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류철 속 병원 기록. 1999년 당시 한빛산부인과 담당 의사 김성우. 작은 지연을 처음 치료했고 출산 기록을 조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지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20년 동안 숨긴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여자를 데려가는 겁니까? 김성우는 작은 지연을 붙잡은 채 낮게 웃었습니다. 이 여자가 기억을 되찾으면 곤란한 사람이 많아집니다. 누가 곤란해집니까?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당신 의뢰인도 몰랐던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진실입니까? 그날 배수로에서 작은 지연을 떨어뜨린 사람은 강태훈도 서지연도 아닙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김성호는 천천히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기억나지? 작은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20년 전 장면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난간에 매달린 그녀. 강태훈의 손. 친구 서지연의 비명.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또 한 사람. 작은 지연은 온몸을 떨며 김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과거를 기억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기억하는구나. 그날 밤 작은 지연은 사고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이를 낳게 한 뒤 신생아를 이용해 돈을 벌려 했던 한빛산부인과의 의사 김성호였습니다. 강태훈이 매주 새벽마다 나간 이유는 불륜도 단순한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진 아이의 출생과 그 아이를 노리는 범죄자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김성호가 노린 것이 단지 과거의 증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강수빈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빈의 출생 기록 뒤에는 또 다른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또 한 명의 여자아이. 그 아이의 행방이 밝혀지는 순간 서민아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이야기마저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후 새벽 2시의 진실. 김성호는 작은 지연의 팔을 붙잡은 채 차량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작은 지연은 겁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20년 동안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김성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편이 모두에게 좋았어.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를 놓으십시오. 김성호는 비웃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탐정이 정의로운 척하는군. 당신이 왜 출생 기록을 조작했는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 같은 날 태어난 또 한 명의 아이 때문입니까? 그 말에 김성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는 지하실에서 본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1999년 11월 18일. 한빛산부인과. 작은 지연이 강수빈을 낳은 그날 출생 기록에는 또 한 명의 여자아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산모 이름은 비어 있었고 신생아 번호만 남아 있었습니다. 17번. 강수빈의 번호는 16번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시간대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17번 아이의 퇴원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기록 하나 봤다고 다 알 것 같아? 당신이 말해주겠죠. 내가 왜? 작은 지연 씨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김성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작은 지연은 머리를 감싸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입 다물어. 김성호가 소리쳤습니다. 작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기가 2명이었어요. 공터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이 말고 옆방에도 아기가 있었어요. 김성호는 그녀를 차량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내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강태훈이 달려들었습니다. 지연이에게서 떨어져. 두 남자는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서민아와 수빈도 공터로 뛰어나왔습니다. 수빈은 침모를 부축했고 의뢰인 서지연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성호는 강태훈을 밀쳐낸 뒤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길은 없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성호는 작은 지연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날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고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그 말에 작은 지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봤어요. 김성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아기를 바꿨어요. 모두가 작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은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끊어진 조각처럼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출산 직후 그녀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간호사는 여자아이를 안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작은 지연은 아기의 왼쪽 어깨에 작은 붉은 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뒤 아기는 신생아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새벽 작은 지연은 복도에서 김성호가 다른 의사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7번 아이는 이미 받을 사람이 있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서류만 바꾸면 돼. 작은 지연은 침대에서 내려와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김성호가 두 신생아의 팔찌를 바꾸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16번과 17번. 그녀의 아이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아이. 제가 소리쳤어요. 작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기에게 무슨 짓을 하느냐고. 김성호는 작은 지연을 진정시키는 척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옆에는 강태훈과 큰 지연이 있었습니다. 김성호는 두 사람에게 작은 지연이 사고 충격으로 혼란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며 산모가 원해서 강태훈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럼 수빈이는? 강태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작은 지연은 수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빈이는 제 아이가 맞아요. 어떻게 확신하죠? 작은 지연은 수빈의 왼쪽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붉은 점이 있잖아요. 수빈은 놀란 얼굴로 자신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작은 붉은 반점. 누구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없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수빈이 강태훈과 작은 지연의 친딸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뀐 아이는 누구였을까? 김성호가 바꾸려 했던 17번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경찰차 여러 대가 공터로 들어왔습니다. 김성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곧 제압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서민아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 여자한테 물어봐. 나는 서민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성호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17번 아이가 누군지 저 여자는 알고 있어. 모든 시선이 서민아에게 향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질문에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지연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나야. 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서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너 정말 내 동생이니? 그 질문에 서민아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서민아는 작은 지연의 친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닮은 것은 혈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민아는 작은 지연의 사진과 기록을 오랫동안 조사하며 머리 모양과 화장, 표정까지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민아가 아니에요. 그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김민서예요. 김성호의 딸입니까?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터에 있던 모두가 놀랐습니다. 미나는 김성호가 숨겨온 친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로 17번 아이였습니다. 1999년 당시 김성호는 병원 간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아이를 낳은 직후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존재가 드러나면 가정과 병원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 김성호는 그 아이를 다른 신생아와 바꾸려 했습니다. 작은 지연의 아이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미혼모에 가까웠고 가족의 보호도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지연에게 발각되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김성호는 결국 자신의 딸을 다른 지역의 보호시설에 버렸고 출생 기록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미나였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요. 미나는 흐느꼈습니다. 입양된 뒤에도 계속 버려졌다는 생각만 했어요. 성인이 된 미나는 자신의 출생을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성호와 한빛 부인과 그리고 작은 지연의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연이 자신의 친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생 기록에 같은 산모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미나는 김성호를 찾아갔습니다. 김성호는 돈을 주며 모든 것을 잊으라고 했습니다. 미나가 거부하자 그는 작은 지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이용했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작은 지연을 찾아내라고 했어요. 기억이 돌아왔는지 확인하라고요. 그래서 강태훈 씨에게 접근한 겁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미나는 강태훈을 협박했습니다. 자신을 작은 지연이라고 믿게 만들고 돈을 요구하며 과거의 진실을 캐냈습니다. 그러나 강태훈이 돈보다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수빈의 출생 비밀이 밝혀지면 딸이 상처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아내가 작은 지연을 죽게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20년 동안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막고 싶었어요. 미나가 지하실에 자료를 모은 것도 라탐정에게 일부러 단서를 남긴 것도 김성호의 범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협박 문자를 보낸 사람도 미나였습니다. 나를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김성호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속였고 의뢰인 부부를 폐가로 불러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용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작은 지연은 한동안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앞에 앉았습니다. 나를 찾은 건 너였니? 미나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 아이도 찾아줬고? 네. 작은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미나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너도 버려진 아이였구나. 미나는 그 말에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김성호의 범행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폐가 지하실과 김성호의 병원 창고에서 오래된 출생 기록과 불법 입양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김성호는 과거 여러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조작하고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혐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작은 지연을 난간에서 떨어뜨린 것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그녀가 병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김성호가 뒤를 따라가 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강태훈과 큰 지연은 작은 지연이 난간에 매달린 뒤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때문에 손을 놓쳤다고 믿었지만 이미 작은 지연의 손에는 김성호가 남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김성호가 손가락을 밟아 힘을 빼놓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20년 동안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비는 친모인 작은 지연과 유전자 검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모녀관계 99.99%. 검사 결과를 받은 날 수비는 자신을 키워준 서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빈아, 나는 내 친엄마가 아니야. 그래도 엄마예요. 내가 내 진짜 엄마의 자리를 빼앗았어. 수빈은 서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낳아준 엄마가 있고 저를 키워준 엄마가 있는 거예요. 서지연은 결국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작은 지연도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모와 양모. 빼앗긴 사람과 빼앗았다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작은 지연은 서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를 지켜줘서 고마워. 나를 원망하지 않아? 기억이 모두 돌아온 건 아니야. 작은 지연은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건 보여. 서지연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작은 지연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네가 내 손을 놓은 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태훈 씨를 좋아했어. 알고 있었어. 미안해. 작은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나도 너에게 너무 모진 말을 했어. 두 여자는 20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강태훈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지연은 첫사랑이었고 서지연은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 모두에게 미안했습니다. 잠시 뒤 작은 지연이 강태훈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 한마디에 강태훈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수빈이 잘 키워줬잖아. 널 찾았어야 했어. 당신도 내가 죽었다고 믿었잖아. 그래도 찾아야 했어. 작은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찾았으면 됐어. 그러나 작은 지연은 강태훈에게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회복하는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살아온 새로운 인생도 지키기로 했습니다. 강태훈과 서지연의 결혼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숨긴 거짓말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수빈은 친모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선택하는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두 명의 어머니를 모두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나는 협박과 불법 감금에 가까운 행동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성호의 범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불법 입양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지연은 미나에게 가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어난 곳이 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가 너를 만든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강태훈은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왜 새벽 2시였습니까? 내 질문에 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수빈이가 태어난 시간이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나가 그 시간에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장 죄책감을 느끼는 시간이니까요. 매번 100만 원씩 가져간 이유는요? 다음 만남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나는 돈을 가져오면 작은 지연에 대한 단서를 하나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강태훈은 아내와 딸 몰래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겼지만 나중에는 작은 지연이 정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새벽마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가 만난 것은 다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했다고 믿었던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내분에게는 이제 모두 말씀하셨습니까? 네. 앞으로도 새벽에 나가실 겁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나가지 않으려고요.
그날 저녁 강태우는 아내 서지영과 함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부부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기다려주며 같은 속도로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밀이 밝혀지면 모든 관계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비밀은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얼마나 오랫동안 같은 죄책감을 품고 살아왔는지 알게 하기 위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강태우는 자신이 손을 놓았다고 믿었습니다. 서지연은 자신 때문에 손이 풀렸다고 믿었습니다. 작은 지연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기억을 닫았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손을 놓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가족들이었습니다. 몇 달 뒤 나는 한 장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4명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빈, 그녀를 낳아준 작은 지연, 그녀를 키워준 서지연, 그리고 모든 진실을 찾아낸 미나. 사진 뒤에는 수빈이 쓴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나는 사진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비밀을 숨기기 위해 집을 나설 것이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감출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언젠가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시간에 가장 외면하고 싶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과거에 누구의 손이 먼저 풀렸는지가 아닙니다. 진실을 알게 된 뒤 다시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입니다. 이상 라탐정이었습니다.